토마스 철학학교 2020년 여름학기 유라시아의 중세 철학들. 여기 보면 중세 철학들이라고 나오죠. 이것도 나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왜 제가 들이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게 될 겁니다. 2020년 원래 대구에서 어느 공간에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심해져서 특히 대구가 지금 거의 7,000명이죠. 6,000명 훨씬 넘어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준비한 거고요. 어떻게든 좀 만나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길게 하진 않을 겁니다. 소중한 시간 뭐 길게 이거 여러분들 소비하게 하진 않을 거고요. 길지 않지만 그냥 옛날 이야기다 생각하고 들으시는 분들도 나쁘지 않을 거고, 아, 과거의 중세 철학이란 이런 거구나, 아니면 21세기 살아가는 사람이 중세 철학을 왜 공부하는가, 뭐 이런저런 것들이 궁금해서 들으셔도 좋을 거고, 그냥 이야기가 재미난 이야기라서 들으셔도 좋을 거고, 다들 저마다의 이유들이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특별하게 이런 이유여야만 한다 이런 건 없을 거고요. 듣고 재미나시면 계속 들으시면 되고, 듣고 별로 재미없다 싶으시면 요즘 재미난 뭐 유튜브 동영상 강의들 많으니까 그거 하셔도 그 시간에 책을 읽으셔도 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중세 철학에 옆에 요 그림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딱 요러고 있습니다. 예, 딱 요렇게 앉아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제가 어떻게 있는가 그냥 궁금하시면 보시면 됩니다. 제가 딱 요렇게 앉아 있습니다. 자, 고대 히랍 철학의 시대와 그 이후, 보통 우리가 중세라고 하면 중세는 그 이전에 고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고대의 끝이 중세의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고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중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것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소예요. 왜냐하면 고대의 끝에서 고대는 고대가 되는 거고, 중세의 끝에서 중세는 중세가 되는 겁니다. 근대도 마찬가지겠죠. 근대와 중세가 있으면 서로의 끝에서 서로가 규정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를 한다라는 것은 고대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근대에 대한 것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중세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첫 시간에는 고대 히랍 철학 그 이후가 중세예요. 그럼 고대에 바로 끝나고 여기서 요 경계선쯤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고대 히랍 철학하면 여러분도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뭐 플라톤 이런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의 철학이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남느냐라고 하면, 지중해 연안 철학의 공통 분모가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걸 좀 다르게 설명하면 뭐냐면, 이렇게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 여러 종교가 있죠. 여러 종교도 있고 여러 문화도 있고 뭐 국가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살 겁니다. 근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서로 대화하는, 서로 토론하는 그런 공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철학입니다. 그 철학 중에서 뭐냐 보면 히랍 철학입니다. 히랍 철학. 그죠? 히랍 철학. 그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철학이었다. 이 하나 더 플러스 해보면 플로티누스 같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신플라톤주의라고 부르는, 그죠? 자, 그 이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 제국의 문화다원주의. 로마 제국이 국가는 하나인데 그 안에 있는 사상이라든가 종교를 전부 통일화시켜 버리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문화가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여러 철학들이 혹은 서로 다른 여러 종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서로 다른 여러 종교들이 있으니까 그 종교들이 로마 제국이 확대하면서 동시에 히랍 철학도 로마 제국 전역의 공통적인 사상이 돼요. 사상적 배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로마 제국의 확대치만큼 히랍 철학도 퍼져가고 로마 제국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문화와 종교가 그 히랍 철학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문화 활동과 종교 활동을 이해했고, 그리고 자기와 다른 철학과 문화와 대화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던 것도 바로 그 철학입니다. 예, 철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가 이제 로마 제국의 시기에 보면 아테네는 이제 더 이상 그리스에 있는 그 아테네, 히랍에 있는 아테네 그게 아니라 로마 제국 곳곳에 이렇게 또 다른 작은 혹은 큰 아테네들이 생겨요. 아테네의 역할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테네에 있던 아카데미아가 폐교가 됐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이미 철학의 학교들, 철학의 또 다른 중심지들이 로마 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폐교가 됐다 하더라도 철학이 끝이 나는 건 아닙니다. 예. 자,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오죠. 모든 종교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자기 신학을 히랍 철학의 합리성이라는 틀 속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히랍 철학의 합리성 속에서 사고하기 시작했다. 자기도 남도 심지어 다른 종교라도 그 공통의 철학이라는 틀 속에서는 대화가 가능해요. 필론이라는 사람이 유대교 철학을 한다 해도 그것이 철학의 방법론이나 철학의 틀 속에서는 유대교가 아닌 그리스도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세 보면 이후에 이븐 시나나 이븐 루시드 같은 이슬람 철학자들도 그리스도교 철학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다르죠. 종교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뭐가 같냐 하면 동일한 히랍 철학이라고 하는 사고의 틀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달라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자기가 어떤 종교인지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 안에도 다양한 합리성이 등장하게 됐다라는 건데 뭐냐면 내가 남과 대화할 때도 철학이라는 수단으로 타자와 대화하지만 동시에 내가 나의 신앙을 히랍 철학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플라톤주의자들 중에서는 그리스도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신플라톤주의의 철학으로 자기 신앙을 합리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굳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종교를 뺀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아나 유대교라던가 그리스도교 중에서도 우리가 정교회라고 부르는 거 로마 가톨릭이라고 부르는 그 다음에 이슬람 이 모든 지중해 연안에 있던 종교들이 그 내부적으로 서로 다른 다양한 자기 신앙에 대한 이해의 차이점들을 가지고 공존하고 있었어요. 예.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A라는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그냥 믿는 것을 넘어서서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신앙이 된다라는 것은 이성적 신앙이 돼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생각 자체도 시랍 철학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앙도 막 고민합니다. 신앙적으로. 신앙이 어떤 것인가 이성적으로. 그것도 신앙이에요. 동시에 내가 나의 신앙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론적으로 확립이 되면 다른 사람과도 너의 신앙은 나와 이런 점이 다르네 혹은 같으네 라는 것을 대화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나를 합리적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타자를
타자와 논쟁할 수도 있게 된 겁니다. 예, 토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중세 철학의 우리 다음에 방법론에서도 하지만 중세 철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자기 내면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그를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이상향을 향해 나아간다는 방법론과 하나는 타자와의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서 나아간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바로 이 모든 게 히랍 철학의 영향입니다. 히랍 철학의 영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대부터 중세로 넘어오는데 이 사람은 사람의 편에서는 최고의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인들에게 이 사람은 철학자 그 자체였어요. 가장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신의 편에서는 신을 향한 가장 합리적인 길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이렇게 충돌적인 의미로 많이 알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런데 후기 고대를 넘어서 중세 초기까지 이 사람들 둘이는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이 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신앙인들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이슬람 신앙을 믿든 뭐 유대교 신앙을 믿든 결국 이렇게 있으면 현실을 살아갑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필요해요. 그리고 서로 토론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연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존재의 근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플라톤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접하겠지만 보에시우스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의 철학에 위한 이런 책도 보면 실제로 굉장히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철학에 위한 내면에는 플라톤주의적인 모습도 다분히 갖고 있습니다. 이 둘이 같이 있어요. 이 둘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자, 요까지 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대 히랍 철학이라는 것은 고대가 등장하면서 어떻다는 겁니까? 공통의 사유의 수단이었다. 드디어 로마 제국 안에 있던 지중해 연안의 전체가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종교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 대화 철학적으로, 즉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틀, 그리고 자기 자체의 신앙과 문화를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틀, 그 틀의 역할을 한 것은 히랍 철학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히랍 철학이 그들에게는 정말 온 세상이 무질서한 것 같은데 이 우주가 그 우주를 질서 있게 바라보는 거예요. 나 자신도 혼란스러운데 나 자신을 어떻게 질서 있게 바라볼 것인가. 내가 타자와 대화할 때도 어떻게 서로 다른 길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질서와 그가 생각하는 우주의 질서가 서로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를 혹은 인간 세상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질서의 틀, 이해의 틀. 이때 질서라고 하는 것은 줄 서는 그런 질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틀이 되었다. 그것을 마련해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요. 아테네에도 이제 아까 제가 이런 말했죠. 로마 제국 전역에 이미 철학 학교는 많이 퍼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케이온이라는 것이 이것도 사실 도서관과 같은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물론 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엄청나게 큰 도서관을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예, 엄청나게 큰 도서관을 생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전설이라고 저 개인적이지 이게 뭐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본 건 아니지만 원래 옛날 이야기들이 이렇게 좀 확대 과장이 많잖아요. 예. 그 이제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그때는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거라든가 어쨌든 종이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양의 지금 그때 한 권, 두 권, 100권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지금으로는 한 권만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을지 모르다 생각도 들고 어쨌든 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던 것이 아니고 그죠? 이것의 모형으로 유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도 이미 도서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공무원 될 사람이라던가 뭐 이렇게 좋은 성적을 얻어가지고 뭐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학문의 공간입니다. 연구의 공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립중앙도서관 같은 곳이 아닙니다. 학문의 공간이에요. 학문의 공간. 그러면 이미 우리가 알죠. 아테네에는 아카데미아가 있잖아요. 아카데미아. 이 플라톤이 세운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알렉산드리아에도 있었다 이거예요. 요 지도 보면 여기 있죠. 여기도 기원전 3세기에 그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그 영향, 실제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 철학사라던가 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이 교부들을 보면 제 혹시 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들도 보세요. 여기서 요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활동해서 우연찮게 여기 다 있는 게 아니고 여기가 학문이 굉장히 발달된 곳입니다. 이곳은 철학자 필론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유대인 철학자고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죠. 기원 후 45년까지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자신의 종교, 그죠? 그리고 이 모세의 신앙을 철학과 연결 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 하면 철학과 자기의 종교, 그러니까 이성과 자신의 신앙이 조화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세 철학적인 겁니다. 이 종교라는 말이 들어가서 중세 철학적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것이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종교적인 무언가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사유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이 필론 같은 사람이 있던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 외에도 알렉산드리아는 그 후로도 오랜 시간 동안 그 철학사, 신학사, 사상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터키의 페르가몬에도 있어요. 이 도서관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크고 좋았어요. 그 다음에 그럼 로마에는 아무것도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로마에도 플로티누스 같은 사람이 244년에 학교를 개교합니다. 이 플로티누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철학사를 읽어본 사람이면 알겠죠. 이렇게 말하지만 혹시 철학사를 안 읽은 사람이 더 많죠. 그 대학교 다닐 때 잠시 뭐 교양 수업 듣던가 이 정도지 누가 철학사를 이름 다 기억하고 있겠어요. 그 기억하고 있는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플로티노스라는 사람 그냥 있어요. 플라톤하고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짬뽕 해가지고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리스도교에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자기는 그리스도교 신자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 244년에 로마에서 철학 학교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학교도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듯이 뭐 큰 학교 건물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뭐 어쩌면 서당 같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굳이 이야기 편한다 차립니다. 그리고 시리아에도 있습니다. 아파메이아 철학학교가 있습니다. 포르필리우스의 제자인 이안블리코스가 거기에서 개교를 합니다. 포르필리우스라고 하면은 중세죠. 우리 나중에 알 겁니다. 보편 논쟁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포르필리우스가 다시 등장할 거예요. 보편 논쟁 지금 이 단어 모른다고 힘들어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중세 철학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를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제자가 시리아에서도 합니다. 그 시리아에는 시리아 신플라톤주의자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도 있고 터키에도 있고 그리스, 헬라에는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도 있고 그죠? 이미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여기에 있는 아테네 하나 폐교됐다 하더라도 다 퍼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부분에 보면 신플라톤주의자들이 제법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예, 이것도 나중에 시간 나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이미 퍼져 있다 이겁니다. 아테네만의 공간이 아니에요. 이미 그 아테네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저마다의 철학적 중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테네만 기억하면 고대 아테네가 있다가 철학의 공간은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13세기에 무슨 파리대학이 덜컹 등장한다 이런 게 아니고 13세기에도요 사실 파리대학만 있는 거 아닙니다. 철학사 보면은 토마스 아퀴나스 일단 파리대학만 주로 나와서 그런 거고 영국 사람들은 다 좀 뭐 오카미니 둔스고투스니 토마스 아퀴나스보다는 좀 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까놓고 덜 유명하다 아닙니까? 제가 배울 때도 윤리 시간에 토마스 아퀴나스 오카미 이렇게 뭐 오카미 들어본 적도 없고 토마스 아퀴나스 뭐 몇 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양 철학에도 오카미 무슨 나옵니까? 오카미 그냥 유명론이죠. 유명론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정도밖에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만큼 유명했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고대 아테네 이후에 철학의 공간이 하나도 없다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특정한 하나의 공간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고대도 아테네뿐만 아니고 실제로 아테네 아닙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 정확하면 아테네 사람도 아니에요. 마케도니아 사람입니다. 이 외국인이에요. 릴케이온도 이거 땅 사갖고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거기 가서 땅 사갖고 학교 못해요. 살기 어려웠어요. 물론 이제 그때 나름 뭐 정치적인 이런 배경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고대에도 사실 철학의 근거는 그 아테네만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중세 때도 맞아. 이미 그 아테네만 있다 치더라도 이미 고대 후기에서 중세 초기에는 철학의 공간이 굉장히 다양해졌다 이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잖아요. 중세 뭐라고 해야 중세 철학들이라고 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건 그겁니다. 중세는 하나의 공간으로 철학을 볼 수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알겠지만 파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국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스페인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여기만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것도요 또 강자의 이론만 너무 좋아해요. 그렇게만 보고 있어. 실제로는 서유럽 말고 이 동유럽에도요 중세 철학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철학 없이 텅텅거리고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요 사람들만 주로 기억하고 있지만 철학의 공간은 여럿 있었다. 로마 제국 이후에 전체 로마 제국 전체 여기 철학이 퍼지면서 공통의 사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유의 틀을 가지고 있는 그 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변형되는지는 다양할 수 있어도 이미 여러 곳에 철학의 공간이 퍼져 있었다. 그러니까 한 곳이 아니라 다수화되어 있었다. 그 공간마다는 또 그 공간이 처해진 정치적인 여러 배경 속에 그리스 철학, 히랍 철학은 또 다른 모습으로 적용이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다수의 철학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로마 제국은 헬라어로 된 히랍의 철학을 지중해 전역에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랄 수 있게 된 배경이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히랍 철학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로 다른 로마 제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제국의 서로 다른 공간에 시리아라는 공간에 혹은 이집트라는 공간에 혹은 로마라는 공간에 아테네라는 공간에 서로 다른 공간에 전부 로마 제국이라는 틀 속에 있으면서
로마 제국의 확대와 함께 히랍 철학이 퍼져나가면서 그 히랍 철학이 그 공간 속에 녹아 들어가고, 근데 그 공간 속에서 모든 철학이 히랍 철학으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처해진 다양한 차이들이 그들이 철학적 사유를 활용하는 차이가 되고 철학의 차이도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철학들이 다수화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세를 하다 보면 중세는 끊임없는 논쟁의 시기입니다. 종교의 시대였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교황이 황제보다 더 높았다 이렇게 보통 많이 하는데 그게 얼마나 그게 주입된 거예요. 실제로 봤습니까? 그냥 그럴수록 해석할 수 있는 천년의 역사 중에 몇 개의 사건만을 빼서 이해하는 것이지 천년의 기간 중에서 그 사건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900몇 년의 시간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 이야기도 차차 하겠습니다. 오늘은 맛배기. 자, 정리해보면 히랍 철학은 하나의 질서 속에서 서로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서로의 사유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 수단, 공통어가 되었다. 로마 제국의 확대와 함께 히랍 철학이 지중해에서 그런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철학이 등장해서 철학이 논리학이 기본적으로 제일 오랜 시간 고민한 게 논리학적 고민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자기 종교와 문화, 자기 사회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당연히 그 정치 철학이 되고, 그다음 형이상학이 되고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럼 그 철학, 인간의 이성만으로 생각하는 철학이 선사하는 질서와 신 믿음으로서는 종교가 선사하는 질서는 과연 같을 것인가?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만 믿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종교가 싫어하거든요. 온전한 행복은 인간의 이성만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에리우게나 같은 사람, 그 이야기하면 그게 이단입니다. 뜨거운 데 좀 들어가야 돼요. 왜? 온전한 행복은 오직 종교만이 줄 수 있다. 즉, 그 온전한 행복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철학은 이용수단만 될 것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 둘 사이에 철학과 신학, 즉 신앙과 이성, 이 둘 사이의 갈등이 중세를 가득히 채웁니다. 이거는 서유럽뿐만 아니라 동유럽, 뭐 이슬람, 유대 다 그렇습니다. 이 둘 사이의 갈등은 질서 유지와 권리에 대한 황제와 교황입니다. 교황의 다툼으로 이어져. 왜?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성만으로 온전한 행복 이끌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황제 편에 있는 사람이 많죠. 왜? 오직 신앙만으로 온전한 행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은 교황의 힘에 좀 더 친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세 때는 철학과 신학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과연 어떤 질서, 이 세계의 궁극적 질서를 신이 만든 질서를 유지하는 그 다음 그 질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황제인가? 교황인가? 이런 고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에.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요. 그냥 나중에 나오니까 모르셔도 되고 중요한 거는 히랍 철학 이후에 하나의 장이 되었고 수단이 되었고 공통화가 되었다. 토마스하고 예를 들어서 그 아비첸나하고 서로 종교가 다르고 그 다음에 철학적인 내용이 다르다 하더라도 히랍 철학이라고 하는 공통의 사고 도구를 통해서 도구를 같이 쓰기 때문에 서로 대화 가능하다. 철학의 언어는 공유하기 때문에 개별적 언어는 다르다 하더라도 너무 빨리 이야기했죠.
중간에 그 설명도 뒤죽박죽인데 하여튼 요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것 이어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시범 방송 1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